2강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은 역사부터 보고 그 다음에 좀 비교를 해서 다음 파트를 봐야 되는데 저는 바로 역사가 암기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마지막에 좀 담도록 하고 지금은 민간 경비의 지휘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1강에서 말했던 부분이 연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민간 경비는 사경비이자 민간인이다. 공무원이 아니므로 민간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민간 경비원도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경찰역에서 경찰권에서만 가능한 임의 동행, 불신 검문, 단순한 영장에 의한 체포 등은 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기본 베이스고요. 다시 민간 경비원도 민간인이므로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지만 임의 동행, 긴급 체포 또는 영장에 의한 체포는 못하고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민간 경비의 성질을 가진 경비지만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경비원도 있다. 청원경찰이죠. 청원경찰.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비 목적으로 근무를 섭니다. 자기가 경비하는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비 목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배치된 근무 지역 내에서는 간단하게 임의 동행이나 불신 검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 한계도 일반 경찰처럼 하다기보다는 경찰이 올 때까지 공경비가 제대로 올 때까지 좀 멈추는 정도로 되겠습니다. 또 초원경찰이 뭐예요? 라고 하시면은 한강이죠, 여러분들. 한강에 공공안전관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원래 한강에도 배치되는 게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의 뜻은 청원주가 자신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을 경비 목적으로 배치할 때 그 중요도에 따라서 경찰관을 배치하고 싶은데 경찰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익자 부담 이론에 따라서 야, 네가 돈 벌면 네가 네 스스로를 보호해야지 라는 개념으로 경찰이 우리는 거시적인 부분으로 갈 거야. 사적인 이익은 너희가 지켜 라고 해서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법제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법제가 국가 중요시설을 목적으로 경비 목적으로 경비구역 내에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가능한 수사나 이제 수사 목적이나 다른 경찰 목적으로는 안 되고요. 경비 목적으로만 가능한 청원경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민간인 신분이고요. 때로는 준공무원, 공과 사 영역의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나 경비업법 시험과 민간 경비로 이론 그리고 또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청원경찰은 사인이다, 민간인이다라고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합격을 위해서라면은 민간인이라고 구분을 해주시고 사경비다라고 좀 아시기 바라며 최근 트렌드는 기출문제에서도 청원경찰은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가운데 있는 제3의 영역에 있는 경비원이다 라고 나오고도 있으니 해당 지문이 안 나온다면은 그냥 사경비로 보시고요. 나온다면은 이 지문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아시면 되고 또 나중에 또 나와요. 지금 대충 들으시고 나중에 또 나오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궁위가 있거든요. 이 민간 경비원은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민간 경비원은 긴급피난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 가령 여러분들이 민간인 대 민간인, 그러니까 사인 대 사인으로서 폭행 사고가 휘말립니다. 폭행 사고가 상대방이 먼저 단순한 이 목소리로 서로 높이는 와중에 멱살을 잡으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그때 나도 이 자식 봐라 주먹을 휘두르네 나도 휘두를래 이러면서 정당방위로 나가는 게 정당방위고요. 상대방이 주먹을 휘둘렀는데 아이쿠 주먹이 날아오네 피해야겠다 해서 옆으로 막 도망친다든지 구른다든지 하는 거를 긴급피난이라 합니다. 단순히 말하면은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때리는 불법한 행위에 의해서 내가 맞서 싸우는 거, 긴급피난은 상대방이 때리는 불법한 행위에 의해서 내가 피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긴급피난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이 꼭 부당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더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자, 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말싸움이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두 사람 당사자 사이에서 싸움이 발생합니다. 이제 서로 이제 밀치고 싸우고 하는 거죠. 밀치고 싸우고 하다가 이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부정한 게 맞고요. 여기에 이제 맞서 싸울지 피할 수 있을지 고르게 되잖아요. 자, 이 사람이 정당방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나쁜 행위에 나쁜 행위를 맞선 거니까 서로 상충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나쁜 행위에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하는 거, 이건 옳은 행위잖아요. 그래서 옳은 행위로 피했다. 그럼 이 옳은 행위로 피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듭니다. 그럼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피해야겠죠. 예. 이 사람이 긴급해서 피하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오지마 이러면서 때릴 수는 없고요. 그건 불법한 거니까. 이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의 긴급 피난에 나도 긴급 피난하는 거. 예, 그건 가능하다. 설명이 어렵다면은 이 옳은 것과 안 옳은 것을 정과 부정이라 봤을 때 정당방위는 최초 부정한 행위가 먼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서서 부정한 행위로 맞서는 거, 이거를 정당방위라 보고요. 긴급피난은 부정한 행위와 정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이것을 피하는 것 자체를 긴급피난이라 하겠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에서 제3행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부정한 행위에서 내가 정당방위로 나갔어요. 그럼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고 타인이 봤을 때도 야, 저 정도면은 뭐 상대방이 먼저 한 대 쳤으니까 너도 한 대 칠 수 있지 이러면서 날렸는데 상대방이 이 자식 봐라 또 주먹을 날리네 이러면서 한 번 더 못 나가요. 그러니까 보호법익에 최소 보호성은 안 따지지만 행위의 정당성은 따진다. 또 보호법익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긴급피난인데, 자, 만약에 상대방이 뭐 주먹으로 저를 때리려 합니다. 저는 이걸 피하려고 하는데 옆에 하필이면은 어린 꼬마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때리는 정도가 기껏해야지 뭐 시속 한 10km? 엄청 천천히 날아오는 주먹인데 이걸 피하려고 막 제가 오버 액션을 하면서 헐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옆에 있는 꼬마 아이를 향해서 몸을 던져서 꼬마에게 전치 12주에 상해를 입혔다. 이런 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보호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형법 파트로 가면 나오고 법학개론 가면 나오고, 이걸 왜 알려주냐 라고 했을 때 민간 경비론만 보신다면은 이 부분을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 설명을 알면은 나중에 가끔씩 요즘 트렌드가 법학개론 자체에서도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이 개념을 모르면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자체가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정당행위라는 개념도 나오거든요. 정당행위. 정당행위는 이제 공무원이나 사인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걸 가령 여러분들이 타인을 불법하게 체포하는 거 불법이잖아요, 이거. 근데 죄송합니다. 불법이란 말을 빼야겠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체포해요. 체포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이에요. 경찰이고 상대방이 저기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체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직무, 정당 행위가 되겠죠. 네, 그런 차이도 있더라. 그래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궁행위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렸고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했네요. 알면 좋은 거니까 아시고. 자, 민간경비의 법적 지위. 미국. 자, 미국 가면은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투잡이 가능하다. 파트타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경찰을 하고 야간에는 경비보험 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다. 때문에 너도 경찰이 되고 나도 경찰이 될 수 있으니까 민간 경비원에게 보다 폭넓은 권한을 인정한다. 대륙법계 국가는 공경비에게 더 폭넓은 권한을 인정하겠죠. 공익을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범죄 예방을 같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비례기 분류한 민간 경비의 지위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 같은 민간 경비원, 이 경비업체에서 고용된 경비원을 말하고요. 아까 제가 청원경찰로 말했다시피 특별 경찰 업무를 위임받은 민간 경비원,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이라든지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는 이제 특수경비원도 해당이 되겠죠. 네.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 경비원, 경찰 공무원이 부업으로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있을 수 있겠네요. 일본의 민간 경비의 지위는 순수한 일반인과 동일한 지위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 경비원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 경비원이 있고요. 일본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 경비원이 있긴 한데 순수한 일반인과 동일한 지위로 보더라. 무슨 말이냐? 이 교통 경비 업무라고 해서 일본에는 우리나라처럼 시호, 신기, 특, 시설 경비, 신변 보호 경비, 호송 경비, 기계 경비, 특수 경비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교통 경비라고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 경비가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 보면은 차도가 복잡하면은 교통경찰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차선 보호를 하죠. 근데 일본은
경비원도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차이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신호 있죠? 그러니까 교통신호가 있고 수신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교통경찰이 하는 수신호는 일반적으로 신호등보다 신호체계보다 법적 효과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수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요. 일본은 마찬가지로 교통경비한테도 이렇게 수신호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일반인이 교통정비를 하면은 따를 의무가 없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교통경비 업무가 있긴 하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빈약했네요. 교통경비 업무를 이렇게 수신호로 하는 경비 업무가 있으나 일본에서는 공경비처럼 효력이 없어서 순수한 일반인과 동일한 지위가 아니다. 자, 한국의 민간 경비원의 지위, 이건 이제 특수경비와 청원경찰이 주된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시고, 이제 문제는 주로 이 부분이 나오면은 특수경비원의 뭐 결격 사유, 배치되는 지역, 대통령령에 따른 공항이나 국가 중요시설 이런 게 나오고요. 또 신분,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공무수탁 사이인 경비는 시설 경비원과 다르다. 뭐 이런 거 좀 아시면 되시고, 또 주체, 법인이 아니면 설립 못하고 사단 법인에 의해야 한다. 사단 법인이 나오면은 재단 법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장학 재단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재단 법인은 돈이 요건이 되는, 돈을 필수로 하는 법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사단 법인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사, 특별이사, 감사 이렇게 사람을 지정해서 이 사람들이 구성되어야지 만들어지는 법인을 사단 법인이라고 합니다. 경비업은 사단 법인이 가능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한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경비업자가 이를 배상한다. 이게 배상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이제 사인,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가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처럼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관리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준용이 됩니다. 예. 우리 국가가 피해를 입으면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하고요. 사인과 사인, 민간인과 민간인끼리 손해를 입으면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경비업에서 있어서는 1원칙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가 1원칙이 되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청원경찰은 국가시설, 지방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이 준용이 되고요. 두 번째, 민간 경비원은 손해배상법 절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경비원은 경비원이 1차적으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경비업자가 우선 배상하고 경비업자는 이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 구상권 청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경비업법이나 민간경비론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냥 경비업법 자체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한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경비업자가 이를 배상한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럼 경비업자 너무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경비원이 고의로 하지 않은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고의로 한 피해, 가령 내가 이 경비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지키고 있는 시설을 부셔버릴 거야 라고 해서 부셨어요. 그럼 배상은 경비업자가 하지만 경비업자는 그 배상 금액을 경비원한테 구상권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이 세 가지 중요하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갈게요. 첫 번째, 청원경찰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 손해배상이 원칙인데, 국가직, 지방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이 준용된다. 두 번째, 경비원은 사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따르며, 세 번째, 이 손해배상 절차가 경비원한테 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경비업자한테 가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손해배상 관련된 거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 그려왔거든요. 자, 우리나라 경비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건물주가 내 건물을 지키고 싶어. 그래서 경비업자한테 도급을 줍니다. 경비업자는 이제 법인이겠죠. 사단 법인이고요. 경비업 허가를 따라서 시설 경비업을 허가 받아야겠죠. 도난, 화재 급박 혼잡을 막기 위한 시설 경비원을 고용해야 하고요. 이 경비원은 또 경비업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결격 사유가 없는 경비원이어야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건 이러한 단계고요.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보시면은, 경비원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풀고 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건물주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건물에 뭐 불이 나는 걸 방치했어요.
그러면 이 불이 나서 입은 화재에 따른 피해를 누가 배상하느냐? 경비업자. 경비업자. 자, 고의. 첫 번째, 고의로 불이 난 걸 방치했다. 자, 두 번째, 이 경비원이 순찰을 다 돌고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이 나는데 불타는 냄새가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이 경비원이 그날 감기가 걸려서 이 화재가 나는 냄새를 못 맡은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실이죠. 자기는 불이 나면 끌려 했는데 불이 난 거 자체를 몰랐다. 과실. 얘는 불이 난 걸 보고 고의로. 자, 이 과실이 난 경우에도 누가 배상한다? 건물주가 배상한다.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 대상 시설에 피해를 입혀도 경비업자가 1차적으로 배상하고요. 경비업자는 추가적으로 2차적으로 경비원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뭐 파란색으로 좀 보여주면 되겠네요. 배상. 자, 그리고 이렇게 경비원이 3자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이 건물을 지키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인데 이 사람이 절도범으로 오인하고 폭력을 가한 거예요. 뭐 고의로든 과실이로든 고의 또는 과실로 폭력을 가했다. 그럼 3자가 입은 피해도 누가 배상하느냐? 누가 1차적으로 배상하느냐? 경비업자가 배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를 법조문으로 한 줄짜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경비업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경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 대상에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1차적 배상 책임은 경비업자한테 있다. 이 세 줄을 아까 그림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문제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비가 업무 도중에 업무 태만으로 경비 대상에 손실을 입혔어요. 이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한다. 민간 경비란 말 나왔으니까 민사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요. 민간 경비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경비업자가 1차 배상 책임자가 되겠죠. 우리나라 처원경찰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구역 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하므로 그 신분은 공무원이다.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민간 경비업은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설립 가능하다. 사단법인,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X. 우리나라는 사단법인. 예, 사단법인.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은 청원주로부터 직접 고용되므로 자체 경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맞는 말이죠. O. 이 지문을 왜 넣었느냐? 이 청원경찰법 보면은 이 경비 목적이기 때문에 청원경찰과 경비 업무를 동시에 보는 특수경비를 동시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을 전후로 해서 특수경비가 처음 생겨났거든요. 그때 인천공항에 있던 죄송합니다. 다른 공항에 있던 뭐 김해공항에 있던 청원경찰분들 이분들은 이제 밑으로 청원경찰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특수경비를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용주 입장에선 부담이 되죠. 왜? 나도 청원경찰을 관리해야 되고 청원경찰들이 또 특수경비랑 엮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자기가 관리를 좀 덜하기 위해서 특수경비업자한테 청원경찰의 관리만 좀 맡아달라. 고용은 우리가 하고 너희가 관리만 맡아. 라는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청원경찰도 경비 업무, 계약 경비, 도급 경비가 아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청원경찰은 직접 고용이 되고 고용이 평생 보장되는 호봉제로 가기 때문에 자체 경비의 일부로 부어야 합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3장은 우리나라의 치안 변화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암기기 때문에 어렵고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민간 경비 업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돼 있냐? 세계 트렌드는 일단 국제적으로 범죄가 증가하고요. 사람들의 지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또 불법 체류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동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또 지역 블록화, 지역 이주의, 세계적으로 연맹하는 지역 차별화, 뭐 이런 지역 블록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특색으로는 남북한이 있습니다. 남북한 때문에 북한이라는 이제 적 국가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 자, 범죄 추세의 변화, 이거는 무조건 두세 문제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한번 들으면은 단어가 확 들어오거든요. 자, 화이트 칼라. 와이셔츠라고 하죠. 와이셔츠 여러분들. 와이셔츠가 사실 화이트 셔츠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화이트 셔츠를 우리나라에서는 와이셔츠 이렇게 부르는데 화이트 셔츠라는 뜻인데 화이트 셔츠의 이 목 부분, 칼라 부분. 그러니까 셔츠가
칼라가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칼라가 있으면, 목을 감싸는 칼라가 있으면. 근데 왜 있냐? 나는 몸을 쓰는 일을 하지 않아.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무직이나 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화이트 칼라를 좀 단정하게 있거든요.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고학력자, 몸을 안 쓰는 사무직한 사람들이 쓰는 거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봅니다. 이거랑 반대로 이제 블루 칼라, 블루 칼라라는 뜻은 무엇이냐? 범죄라는 뜻이 아니라 블루 칼라는 이제 청색이잖아, 청색. 청바지 뭐 이런 게 좀 작업하기 편하고요. 기름칠하는 일에 있어서 청색이니까 바로 또 보이잖아요. 기름 검은색이. 그래서 블루 칼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냥 칼라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뭐 민간 경비랑 관계가 없고 상식 부분에 있어서. 자, 화이트 칼라 범죄 말씀드렸고요. 생계형 노인 범죄. 예,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장수를 하죠. 하지만 그만큼 오래 살지만 반대로 또 우리가 옛날에는 가족을 챙겼으나 지금은 가족 사회보다는 개인 사회로 바뀌어서 노인분들이 신경 안 쓰기도 하고 해서 생계형 노인 범죄가 증가된다. 또 여러분들이 나이가 생계형 노인 범죄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범죄의 연령이 늘어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입니다. 이제 이 소년범들이라고 하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배움이 빨라지고 미디어에서 배우는 것들도 많아지고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정보의 빠름 이런 걸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들도 소년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소년범 또 여성도 범죄 현장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성 범죄, 소년 범죄, 여성 범죄, 노인 범죄 이 세 개가 다 증가하고 있더라. 예,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국제 범죄 증가, 당연히 이동수단의 발달로 늘어나고 있고요. 하여튼 뭐 다 안 좋게 늘어난다. 안 좋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CCTV의 기능. CCTV는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의 이동 현상이나 축소하는 현상이 있지만 CCTV가 경비원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 지문에는 CCTV는 경비원을 대체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말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대체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러니까 CCTV는 경비원을 대체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이 부분은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범죄의 대응, 화재 현장의 진압 이런 것처럼 사람의 몸으로 직접 가서 대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나왔는데 CCTV가 또는 기계 경비가 경비원을 대체한다. 이 지문은 틀린 말입니다. 자, 다시 기계 경비로만 시설 경비나 인력 경비를 대체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현장 대처가 안 되므로. 하지만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로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CCTV가 경비원을 대체할 수 있다. 쭉 보시고요. 자, 3절. 국내 경찰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가볍게 읽으면 되고요. 경찰의 분류, 활동이나 이런 게 좀 주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시면은 일반 방범 활동,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특별 방범 활동 읽어보면 되겠죠. 예, 자위 방범 활동 또 이런 거. 자위 방범 활동은 이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이나 자경단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고요. 특별 방범 활동은 일반 방범 외에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사지선다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자, 경찰 방범의 한계. 이거는 매년 한 문제 두 문제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추셔야 합니다. 자, 경찰 방범의 한계는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자,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이 대한민국이 몇백 명 정도 되지 않나요? 이게 100몇 명인가 80몇 명으로 아는데 시민의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다. 선진국은 뭐 1인당 뭐 12명, 30명, 40명 이렇게 돼 있다고 들었는데 대한민국은 너무도 많이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자, 방범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다. 또 이제 업무가 많고 언제 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민생 치안 부서는 기피한다. 우리나라 경찰만 봐도 이 정보과가 왔다다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많은 정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민생 치안 부서는 기피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 부서 협조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 업무 진행에 있어서 타 부서 협조 업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고유한 수행에 지장이 있다.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과거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신고 시에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 한 20년 전만 해도 경찰이 비선호 직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아버님 세대나 할머니 세대들이 이제 아직까지 독일이 아니라 일본의 그 순사제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어서 몇몇 분들은
경찰 시험 자체를 못 보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고 또 트렌드로는 요새 트렌드로는 이제 지방자치경찰이 이슈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경찰의 개념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경찰은 뭐 수사나 고위업무, 경찰 고위업무를 수행한다면은 주민들의 주변에서 생활 방범이나 교통 정리, 가벼운 생활 범죄, 또 과태료 이런 거는 지방자치경찰이 관리를 하게 되겠더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도 아직까지 민간 경비론에서는 출제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정도만 나왔었고요. 경찰 활동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이 보시면은 경찰 방문, 방범 진단, 생활 방범, 방범 홍보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 방범 진단과 경찰 방문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단이란 말은 뭐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니면서 얘가 없네, 있네 이러면서 체크를 딱딱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범 진단은 안전 점검과 미비점 보완을 실시하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경찰 방문은 일상생활 속에서 상가나 이런 데 방문해서 안전사고나 민원 이런 거 확인하는 겁니다. 나머지 생활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행위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은 여기 들어가겠죠. 예, 순찰과 경찰 방문의 차이는 뭐예요? 순찰은 정해진 시간마다 이렇게 생활 방법으로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도는 걸 순찰이라 하겠고요. 이 경찰 방문은 뭐 특정 목적이겠죠. 뭐 범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럴 때 순찰 시간 외에도 경찰 공무원분들에게 상가 방문해서 선도하고 안전사고 방지 이런 거 알려드려라. 이럴 수도 있죠. 예. 이런 건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왜 왔어요? 예, 안전사고 방지차 왔습니다. 이게 일상화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방문은 일상적이지 않고 정책에 따라서 경찰 방문하는 거, 생활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순찰 같은 거 하는 거, 예,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본에는 경비 택시 제도가 있어서 위기 사태, 긴급 환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연락을 실시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예, 경비 택시 제도. 저도 이게 살짝 기계 경비 업무 같은 느낌이라 했는데 이 경비 택시 제도가 있어서 연락을 실시해 준다 하더라고요. 또 쭉쭉 내려가시고요.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풀어드릴 수도 없고 안 나온 거나 함정 부분이 있는 것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경찰은 노후화된 장비, 경찰 1인당 시민의 담당수가 많아서 경찰 방법 능력에 한계가 있다. 맞는 말이죠. 5. 대한민국의 경비업에는 민간 조사 제도가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을 갖추고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자, 이거 함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이 지문이 나온 지는 한 7년, 8년 됐거든요. 근데 최초에 나올 때에는 틀린 지문이었고요. 왜냐? 최초에는 민간 조사 제도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3년 전쯤에 민간 조사 제도도 허가 받을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단, 민간 경비업법에 따라서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상업법인가요? 이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아무튼 그 업종의 분류가 있거든요. 업종의 태라든지 분류라든지 영업관리법인지 모르겠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게 민간조사 제도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태가 바뀌었다. 원래는 최초에는 신용회사에서 간단한 신용조사 정도로만 민간조사가 가능했는데 업종태가 바뀌어서 민간조사 제도도 가능하다. 단, 이 경비업법에 민간조사 제도가 가능하다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비업자도 경비업을 허가받고 또 추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에 민간조사를 따로 허가받으면은 경비업법과 민간조사업을 따로 할 수 있지만 경비업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청원경찰 공채 시험이나 아니면 학교 시험에 좀 나오도록 하겠죠. 경비조사 시험에 정도 나올 정도의 지문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자치경찰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 진단이란 관할 구역 내에서 가정, 상가 및 기타 시설을 방문하여서 청소년 선도, 약자 보호, 사고의 방지나 상담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일단 상담이나 체크리스트 이런 거 체크리스트란 말이 있어야지 방범 진단, 안전 점검이나 체크리스트, 방범 진단이고요. 상가나 우리 집을 방문하는 거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녹화하면서 경찰입니다 하는 거는 이제 경찰 방문이라 했죠. 네, 방범 진단과 경찰 방문의 차이를 좀 아시기 바라고
지역 블록화로 인해서 국제 정세 변화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 여기까지는 맞고요.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일본의 시설 경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경비와 순찰 경비가 있고, 상주 경비, 내가 그 건물에 상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빌딩 내에 파견되어서 24시간 동안 방호, 재난 예방, 경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 하고요. 이제 30분 정도 지났는데 나머지 10분 동안 빠르게 이제 민간 경비의 역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좀 많네요. 이제 자, 처음에 일단 함무라비 제도, 고대 시대. 자, 우리 최초의 고대 시대에 우가 하면서 창 던지던 그 시대죠. 그 시대에도 이제 경비가 있더라. 근데 자신의 목적이나 야간 감시 정도로 간단한 수준으로 있긴 있었다 아시면 되고요. 함무라비 시대, 바빌론 시대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동해 보복형, 해안 것과 같은 보복을 하겠다. 해안 것과 같은 것으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동해 보복형 처벌을 명문화시켰어요. 문서화시켰다. 문서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 처벌 규정이 함무라비 시대에 있더라. 함무라비 시대. 얘는 어떤 시대에 어떤 경비가 있었나, 어떤 개념이 있었나, 이런 걸 분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규환 제도. 여러분들 아비규환이란 말 하시나요? 아비규환? 그래서 아비규환 상태가 되면은 보고를 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말하는데, 저는 이거를 규환에 있는 기읍과 히읗에서 고함 제도로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보면은 소리를 쳐서 전파를 시켜서 범죄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공동으로 책임을 물립니다. 그래서 규함 제도, 영국에 있는 제도다. 또 사이어 리브라고 해서 군인이자 재판관입니다. 군인이자 재판관. 그래서 오늘날의 보안관 제도. 미국같이 사람이 좀 없는 지방에 있어서는 보안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관할 영역을 넓게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뭐 그런 개념이겠죠.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자, 지금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동수단이 발달할 때에는 제가 재판받으러 하루 만에 가잖아요. 근데 옛날같이 이제 말 타고 다녀야 되는데 말도 없다. 걸어서 한 재판받으러 3일 4일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제 갔는데 또 무죄! 이래버리면 또 돌아가는데 또 3일 4일.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좀 형평성에 안 맞지만,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에 안 맞지만, 옛날에는 군인이자 재판관인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이 보안관 제도로 발전했다. 사이어 리브, 레지스 헨리법, 이게 평화로운 헨리 국왕,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헨리 국왕이 이제 나한테 이 평화로운 상태에 도전하는 거는 나한테 대한 도전이다. 범죄는 나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왕에게 재판권이 있었다. 국왕의 힘이 세더라. 헨리 국왕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윈체스터법, 주야 감시 시대입니다. 주야 감시 시대. 윈체스터법. 그 총기류 중에 남자분들만 잘 아실 건데, 윈체스터라는 무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샷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떠올리면 좀 연상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윈체스터법이 무기 비치를 의무화했다. 남자에게 무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라 하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헨리 필딩. 이 헨리 필딩은 보호가 경찰대가 이제 말을 타고 달리자, 뭐 이런 걸로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헨리 필딩을 아시면 되고, 이 헨리 필에서 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또 로버트 필경이랑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로버트 필경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경찰과 경비 시장에 있어서 로버트 필경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대 경찰 체계를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대 경찰 체제를 로버트 필경, 영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 아니고 영국 사람이다. 로버트 필경. 그리고 헨리 필딩 나오고요. 미국에 있어서도 한 명이 나와요. 뭐였죠 이게? 러셀 콜링 말고 에드윈 홈즈. 죄송합니다. 핑거톤과 헨리 필딩, 그리고 또 로버트 필경. 이 세 명은 헷갈리면 안 돼요. 개념도 많고. 근데 일단 처음에 구분 지으려면은 헨리 필딩과 로버트 필경은 영국 사람이다. 헨리 필딩이 더 오래된 사람이고 로버트 필경이 더 최근에 된 사람이다. 헨리 필딩을 하면은 말을 타고 달리는 거를 떠올려야 됩니다. 헨리가 말을 타고 달리니 많이, 아니면 뭐 보우가 주자되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잡으시리라 믿고요. 설마 헨리 국왕이랑 헷갈리지 않겠죠, 이걸. 헨리 국왕이랑 헷갈리지는 않을 거라 믿고, 헨리 필딩을 하면은 말 타고 달리는 거, 보우가의 주자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왜 말 타고 달리는 걸 기억하느냐? 말 타고 다니는 것만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이 경찰 조직을 세 가지로 섞어서 했더라.
도보를 타고 달리는 거, 우리나라 순찰차처럼 기마 경찰대도 있었고요. 또 사법법 경찰대도 있었다. 뭐 이런 게 아시면 되고요. 이 영국 수도 경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로버트 필경이 만들었거든요. 로버트 필경이 제출한 수도 경찰법에 의해서 헨리 필딩의 보우가 경찰대가, 런던을 지키고 있던 보우가 경찰대가 영국 수도 경찰에 흡수가 되었다. 그래서 헷갈리게 나오겠죠? 여기가 모태가 되었다 나오는데 여기는 근대 경찰 제도로 확립하였다. 자, 모태가 된 것은 보우가 주자대, 근대 경찰 제도로 확립한 것은 로버트 필경.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를 섞어서 내진 않는데 순차를 낼 수도 있거든요. 순차. 그래서 헨리 필딩이 먼저니 로버트 필경이 먼저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또 뭐 함무라비 시대를 내고 함무라비 시대, 헨리 필딩 시대, 또 로버트 필경 나오고 뭐 규환제도 나왔다. 이러면은 순서대로 탁탁탁 나열하시면 되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필경이 제일 마지막이구나. 이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아까 자경단 있었잖아요. 자경단이 밤에 너희가 지켜, 우리 스스로 지키자 해서 뽑아 쓰는 거, 나이트 워치 시스템이 있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서부 영화 보면은 막 기차 타고 금을 나르잖아요. 그죠? 금을 나르는데 이제 이런 거를 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다르네요. 이거는 이 부분은 도망노예 한정법이라고 해서 미국은 설탕 수수 사업을 좀 크게 했었죠. 거기서 도망노예를 찰스턴 시 경비대에서 얘네들을 데리고 복귀시키더라 하고요. 금강을 가지고 금괴 수송을 위해서 지키는 것을 서부 개척시대에 있는 철도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경비. 자, 찰스턴 시 경비대. 우리 추노꾼들을 떠올리면 되겠죠. 추노꾼들 찰스턴 시 경비대. 철도경비는 서부 개척시대. 자, 핑커톤. 이 사람은 중요합니다. 핑커톤. 이 사람은 왜 중요하냐? 우리 민간 경비인데 수사 영역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수사 영역에 있어서 보시면은 1850년대 영국 이민자인데 핑커톤이 국가 탐정 회사를 만들어서 위조 지폐 사범의 검거에 공헌을 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프로파일링을 만들었고, 이제 공과 사탐정과 공탐정의 협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 또 링컨 경호까지 맡았었다. 핑커톤 흥신소 아시면 되고요. 에드윈 홈즈는 홈즈 방어회사를 설립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산업시설을 보호하고요. 세계대전 때도 군수공장을 보호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보호법, 러셀 콜링이라고 해서 경비원 제도를 만든 사람, 자격제도를 만든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만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기 때문에 제가 말해준 부분만 두 문 따서 이렇게 작게 써서 자꾸 한 두세 번만 봐주면 기억나거든요. 보시고 또 문제 풀면 금방 기억나요. 자, 1839년 보우가 경찰대는 영국 수도 경찰이 흡수되어서 공식적인 공경찰의 모태가 되었다. 이거 좀 어렵게 나왔네요. 이거는 사실 연도를 섞어서 내는 문제는 지문 없는데, 저는 이 로버트 필경을 외울 때 제도가 갑자기 바뀌면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욕을 섞습니다. 시발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갑작스레 욕해서 죄송한데, 시발 이거 뭐야? 그래서 1829로 해서 1829년을 1829 이렇게 외우거든요. 시발 이거 뭐야? 라고 해서 이제 런던에 경찰 제도를 만들었다. 로버트 필경. 그래서 67번은 X가 되겠습니다. 68번도 마찬가지겠죠. 핑커톤은 1850년대에서 미국에서 활동했고 수사를 많이 도와주었다. 위조 지폐 사범을 잡았었다. 아시면 되고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형 제도를 명시한 법조는 함무라비 법조입니다. 맞습니다. 쭉쭉 넘어가셔서, 자, 영국의 헨리 필딩은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위법이 아닌 국왕. 헨리 필딩은 헨리 국왕과 다르다고 했죠. 이걸 레지스 헨리법이기 때문에 얘는 X가 되겠습니다. 헨리 필딩은, 자, 헨리 필딩 하면 우리 말 타고 달리는 거 필딩 파닥파닥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필딩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보우가 주자대. 주자대가 달릴 주자에 자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보우가 주자대를 만들었다. 헨리 필딩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핑커톤. 맞는 말 나오네요. 쭉쭉 나오고요. 미국은 20세기 중엽 은행보호법을 제정시켜서 기계경비를 발전시켰다. 5. 에드윈 홈즈 방어회사를 설립하여서 최초의 중앙감시 방식 정보서비스 사업을 도입하였다. 5. 러셀 콜링은 경비원 자격증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5. 맞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산업보합 자격증에 대한 개념을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아직까지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닙니다. 산업보안 자격증은
CPP 제도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도입이 되었습니다. X.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거는 조금 짧긴 한데 아까 교통경비 민간 업무가 있다 이 정도 아시고요. 이 세콤이 사실 일본 거더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스웨덴 경비회사와 제휴해서 60년대 만들었고요. 올림픽이나 만국 박람회에서 발전이 되었다. 또 장병이라는 게 일본 거구나. 노동자 공급과 도급업체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장병이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제시대에 좀 와전된 게 많잖아요. 이게 문화 비판이 아니라 이제 닌자 문화 아시나요? 닌자가 지금이야 뭐 암살자, 또 무사도 주군을 위해서 죽는 멋진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역사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좀 할 거 없는 한량들이 모여서 뭉쳐 다니는 것을 닌자, 무사 이렇게로 전 배웠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현대도 똑같잖아요. 현대에서도 암흑기 일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여성분들 데려다가서 흥신소에 팔고, 이제 또는 용역 깡패, 뭐 용역 깡패라는 말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하는 업무, 그런 거랑 좀 비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장병 이런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의 민간 경비 발전, 이것도 한 문제씩 나오죠. 이거는 경호학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요. 경비업법에서도 간혹 물어봅니다. 역사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3분 시간이 많이 가네. 이거 3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로 청원경찰법이 먼저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6.25 이후에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겠다고 필요를 여겨서 62년도에 청원경찰법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도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 거는 74년도입니다. 74년도.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62년도에 도입이 되었으나 이걸 반대하는 부류도 많았겠죠. 그래서 대다 받아 법은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니 많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특별 경찰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76년도에 용역경비업법이 나옵니다. 용역경비업법 하고, 이 용역경비업법이란 이름은 1999년에 경비업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1999년. 자, 우리 이번에 경비협회 시험이 몇 회죠? 경비주도 시험이 22회인가요? 21회인가요? 22회인가 21회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경비지도사가 2년마다 한 번 일어났거든요. 2년마다 한 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95년, 2000년도 사이에 경비지도사 시험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97년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경비지도사 시험이 최초로 이루어졌고요. 자, 99년도에 우리 경비업법 만들어졌댔고요. 좀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인천공항이 2001년도에 만들어진 게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특수경비가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여기까지 알면은 큰 틀은 아는 거고요. 그리고 78년도에 경비협회가 만들어졌더라. 그리고 이제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이럴 때 경비협이 발달했고요. 80년대에는 기계경비가 발달했다. 그리고 또 S1이 나왔다. 여기 62년도에 상세적으로 더 들어가면 화영기업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화영기업인가 그 경비업 기업에서 주한미군의 군 납부 형태로 민간 경비를 시작하더라. 인데 그때는 경비업 제도가 없었으니까 제가 뺐고요. 일부러 역사 다른 신변보호 시험이나 민간경비 학술 시험에서는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영기업에 대해서. 이거 뺐고요. 그리고 또 2001년도에는 기계경비업이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허가제. 신고제에서 허가제. 2010년도 민간소망교도소 설립. 2013년도에 집단민원 현장. 이때는 또 그 용역 경비 사건이라고 해서 경비원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철거 현장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망이로 다 밀어버린 거예요. 나와 이러면서. 그때 뭐 경찰은 뭐 했니? 감독을 제대로 했니 많이? 경비업 제도에 문제가 있니 많이? 라고 해서 경비지도사 직무에 이제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추가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큰 틀만 먼저 알고 가자고요. 야, 6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보다 청원경찰법이 도입이 되었다. 76년 용역경비법이 만들어졌고요. 97년 경비지도사 시험이 도입이 되었고요. 99년에 용역경비법에서 경비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99년.
그리고 2001년도만 외우셔도 돼요. 2001년도만 외워도 앞에 세 개가 좀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특수 경비원이 도입이 되었다. 인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2013년도에 집단 민원 현장이 이제 개념이 도입이 되었다. 이 정도만 알고 가도 흐름 문제에 있어서 다는 맞출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80%, 70%는 맞출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넘어가고요. 우리가 외웠던 거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교통경비업무는 법적 효력이 없죠. 예, 업무는 있으나 법적 효력은 경찰한테만 있다. X. 넘어가시고 1962년 북한의 무장게릴라의 침입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청원경찰 제도는 미국의 청원경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에 맞춰졌다. 청원경찰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되어 1997년 경비업법으로 변명이 바뀌었다. X. 97년도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이 1회 최초로 시행이 되었고요. 99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01년 특수경비 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가 중시설에 대한 경비의 중요성이 강해짐에 따라서 경비지도사의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이 경비업법에 추가되었다. 함정이 있죠. 이거는 말장난인데 국가 중시설에 대한 경비의 중요성이 아니라 집단 민원 현장에서 배치된 경비원 지도 감독하는 것은 2013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 앞에 지문은 2001년도 특수경비 제도가 만들어진 계기를 설명하는 거고요. 뒤에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한 경비지도사의 감독 의무를 설명하는 거겠죠. 쭉쭉 넘어가시고 이거는 기출 지문이겠네요. 1970년대 후반부부터는 일부 업체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방범 기기를 구입하거나 종합적인 경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도입하였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맞는 말 같죠. 5.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입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모든 경비업무가 허가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아시면은 역사 이걸 다 풀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개념 잡는 데는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은 계획한 대로 잘 풀어가고 있거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가죠 우리가? 3챕터인가요? 네, 4챕터 민간경비 조직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